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6일이고요. 오늘은 휴장인데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5% 정도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도 0.8%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200억 가까이를 코스피를 매수해주면서 상당히 이제 크게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00억, 기관 투자자가 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양매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최근에 2,80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4월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한 관세 피크부터 해서 줄곧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800선까지 거의 이제 600포인트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수 자체가 지금 30%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에 좀 관심을 받던 그런 테마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점 돌파를 이제 강하게 진행을 했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는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봉 입장에서도 코스피가 이제 꽤나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2022년 정도, 2021년 정도에 찍었던 고점까지는 아직 갭이 좀 있지만 계속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1조 가까이, 엊그제도 이제 1조 가까이가 들어왔고요. 크게 뭐 매수하지 않던 외국인 투자자가 6월 4일, 6월 5일 이틀간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 6월 4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주식시장이었고요. 마찬가지 6월 5일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조 가까이가 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도 지금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연기금 투자자 조금 매수해주고 있고 특별하게 매수하는 수급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느냐? 사실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관세라든지 미국의 계속 IRA법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공장을 실컷 지어놨는데 좀 이 보조금을 폐지한다든지 보조금을 줄인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내수 경제도 지금 이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건설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은행이라든지 증권가들의 그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들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것이 뭔가 모순적인 움직임인데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유입되는 것은 코스피의 저점 매수일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이 리밸런싱과 그 다음에 옵션과의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이 포지션에 맞는 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1488원을 찍고부터 원달러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56원까지 환율이 거의 10% 가까이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환율이 떨어져 있는 이 상황은 상당히 이제 코스피 원화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도 이 환율이 계속 내려간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깎아버리면서 달러 지수를 떨어뜨리는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상대 통화국이 상대 통화가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스닥도 굉장히 주가가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의 증시들이 주가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해외에서 투자를 했던 미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나스닥이 지금 여전히 주가를 유지하고 있을 때 환차손을 더 보기 전에 빠져나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때 와르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또 새로운 이 시장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단기간에 2조 가까이가 들어오긴 했지만 저게 장기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일시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이 그 구두 개입을 해서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을 때 그때마다 이제 툭툭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고환율에 대한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 이후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네, 몇 국가들이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분명히 이 추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체의 펀더멘털이 아직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뭐 향후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나게 또 경쟁력이 좋아지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좀 더 이제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시키면 그만큼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제 달러를 한국에 유입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제 내수 시장마저도 계속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를 마구마구 찍어서 추경 같은 그런 것들을 수십 조를 찍어내서 풀었는데,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제 추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계속 낮추고 추경을 함으로써 그 많은 원화가 시장에 풀리게 될 텐데, 그게 우리나라는 원화라는 것은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이 원화에 대한 가치를 좋게 평가한다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상대 통화국 대비해서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수출 기업들,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이 여러 산업들이 잘 나가면서 우리나라로 많은 달러를 불러들였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미국으로 공장을 계속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그 시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무역 수지 자체가 이제 이 수출이 아니라 그 국가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 달러를 방어하는 그런 이 자금들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 달러가 계속 우상향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시적인 이 한국에 대한 증시 상승도 과연 이제 이 급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많은 돈이 자금이 풀리고 원화라는 통화가 엄청나게 풀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과 같은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들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시면 특히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가 지금 4만 포인트를 올라가게 된 이유는 사실상 이제 니케이가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증시는 올랐지만 사실상 실물 경제가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섣불리 이제 금리를 올렸다가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렸다가 다시 한번 디플레이션에 빠질까봐 그런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일본과 유사하게 지금 최근에 이제 내수 경기가 죽어가는 장기적으로 이제 침체 가능성이 있는 형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향후 시장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또 한 번 한국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이 압박을 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환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해지를 통해서 달러를 이제 시장에 좀 풀어주면서 원화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느냐? 미국이 계속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이 본인들이 많은 수입을 하는 국가 순서대로 계속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원 달러가 이제 하락함으로써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4월 무역 적자가 616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서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달러 지수도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 효과는 사실 이제 이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에 미리 이제 수입을 해놨던 부분이 사실 적자 폭을 키웠던 거고, 최근에는 이제 그 수입에 대한 양이 대폭으로 감소를 하니까 오히려 무역 적자가 줄었다라고 발표가 된 겁니다.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어드는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숫자라는 것은 무역 자체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수지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행정부 눈치를 보면서 활발하게 무역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번 철강 관세를 25%에서 50%까지 늘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산업재에 계속 이제 압박을 가할 거고, 미국으로의 수출을 최소한으로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그런 무역에 대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그런 이제 일부 국가들이 트럼프 1기 때 2017년 때도 그러한 전략으로 무역 전쟁을 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것은, 너네 이제 무역에 대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환율을 억지로 내리지 마라. 그러니까 원화 가치라든지 위안화 가치를 억지로 내리지 마라. 이렇게 경고성을 준 거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출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무역 수출 양 중에 상당 부분이 미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수출을 줄이는 순간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급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 한국 경제를 계속 좋지 않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지금 시장을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본질적인 목적은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겠다라는 뜻이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성장률을 오히려 더 적자 폭보다 높이거나 제조에 대한 생산 기반을 늘려서, 혹은 효율 자체를 늘림으로써 아예 그냥 성장 기반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물가도 잡고 성장을 더 크게 만들자,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흐름은 결국에는 아예 적자를 만들지 말자,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부채에 대한 입장은 확실히 이제 미국의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채를 더 늘리기 위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지금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채 한도를 없앤다는 것은 채권을 그냥 무한대로 찍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미국의 부채 자체를 그냥 계속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늘리는 속도보다 성장 속도를 늘려서 지금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의 목적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줄이는 것에는 사실 이제 고성장을 하는 그런 산업을 키워주면서 지금 이제 성장과는 조금 관련 없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테마는
줄이자, 비용을 줄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인 것이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이제 미국의 셰일 가스를 활용한 그런 원유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이제 미국에서 부흥을 시켰고,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원유를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래스카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이 이제 그런 자원이죠.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를 뽑아내서 다른 국가에 판매를 하면서 그 부채를 빠르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목적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트럼프와 이제 머스크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계속 트럼프와 부딪히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극단적으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목적은 지금 이제 성장하는 테마를 더 밀어주는데, 거기는 원유, 천연가스 혹은 원자력 뭐 그런 쪽이고,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조금 이제 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조금 폐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를 이제 결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머스크가 지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정책적 비난을 떠나가지고 이제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해서 트럼프와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정치 스캔들 관련된 얘기를 꺼냄으로써 완전 파국으로 지금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어제 테슬라가 급락을 해버렸고요. 미국 증시 전체도 좀 이제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선물 지표는 그래도 양전으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가 14%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저런 부딪히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의견도 내비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에 반하는 인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머스크가 이런 이제 의견을 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이 후보 당시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 약간의 기업에 대한 친기업적인 성향, 그다음 기업을 밀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던 사람이 저렇게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많아진다면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서서히 분열이 되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일 겁니다. 일단 어제는 중국과는 잘 협의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히토르 문제는 더 이상 없다. 시진핑은 이제 중국 차별을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겉도는 얘기만 한 거죠. 결국에는 뭐 서로 얘기 잘 했고 방중 초청을 받아들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적인 이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맨날 얘기만 잘하고 그죠? 뒤에 가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둘 관계는 뭐 브로맨스처럼 진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결국에는 국제적인 경쟁 관계인 것이고,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이 상황이 중국의 지금 제조 중심의 그 산업과 매우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둘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계속 부딪힐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게 이제 트럼프인데요. 이 러시아가 그 트럼프의 그런 성향을 계속 이용하는 것인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고 오히려 에스토니아와 같은 그런 새로운 이 북유럽 국가를 또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쪽이 이제 많은 군사 장비와 군사들을 또 집결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대한 협상 전에 러시아의 많은 공군 기지를 폭격을 해버리면서 전폭기가 한 30%가 날아갔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열이 또 받아가지고 혹은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 푸틴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이 입지가 결국엔 전쟁으로 계속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전쟁을 통해서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끝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럼 트럼프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사로서 막 이제 어디 미팅도 주선하고 전화도 하고 이제 중재하는 듯 하면서 계속 러시아 쪽에 좀 유리하게 발언을 하긴 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기미다. 오히려 유럽은 계속 이 국채를 찍어내면서 방위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나토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듯 하는 모습.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그런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이 이제 한 발 물러나는 듯 또 안 물러나는 듯 그런 애매한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의 임기는 점점 이제 흘러가고 있고 뭐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그 점을 이 다른 국가들은 분명히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가 있죠. 미국의 부채이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의 연준은 여전히 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라봐야 9월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 연준은 이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례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를 하기 시작했고요. 연준이 직접 이 언급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본인들이 보고 있는 지표들이 하나씩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향하는 지표들이 보인다는 뜻이겠죠. 채권금리는 다행히도 뭐 아주 크게 올라가지 않고 다시 최근에는 좀 떨어지는 형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물가는 높아지는데 경제는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6월이 지나고 7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러한 곳에 초점이 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감세 법안과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미국의 향후 이제 신용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줄 거고 FOMC에 대한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좀 6월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협상입니다. 관세가 이제 최근에 부과한다라고 해도 미국의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제 관세에 대한 움직임에는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학습이 됐죠. 관세를 활용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점이 되겠구나.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좀 모순적인 또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이고요. 그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뜻은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도 금리를 지금 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럼 주시해야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이겠죠. 5월까지는 물가 지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하고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 이제 뭐 거의 150%에서 200% 가까이 이 관세 부과를 해서 각각의 항구에서 무역이 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풀리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활발해지는 시기가 생겼는데 그게 이제 상대 국가에 도착해서 관세로 매겨지고 물가에 대한 인상률이 반영되는 것이 슬슬 이제 5월 달쯤이 아니었을까, 5월 말부터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발표되는 그런 물가 지표를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 이번에도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그래도 안도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높게 나오면서도 이 미국에 대한 이 성장세가 생각보다 꺾이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계속 내려간다면 점점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고성장과는 좀 멀리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채에 대한 이슈가 7월부터 해서 협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의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감세 법안도 그 미국 상원에서도 반대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갈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저 머스크의 충돌이 단순 우연이 아니다. 참고 참다가 이제 그렇게 부딪힌 거고 저기 뭐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이 머스크 자체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 상대편의 다른 기업인들도 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이제 점점 내년에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또 이제 국가들이 중국, 러시아가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트럼프에 대한 임기가 지날 때마다 본인들은 점점 유리한 협상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트럼프의 목적과는 좀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주 내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장기적인 접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턴어라운드라는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중에 계속 이제 매입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버핏 같은 경우는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을 매입을 해 갑니다. 내려가면서도 계속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상승에 대한 파동을 기다리는 그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유효하다. 근데 지금 이제 주목을 받아서 이 끝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서 이제부터 그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저하, 그다음에 트럼프와 그런 머스크에 대한 분열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을 품게 하고 정책의 힘을 떨어뜨리게 한다면 앞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테마들이 점점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계속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증시는 환율이 좀 안정화되면서 급등을 하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성장률은 지금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전체 이제 추경을 위해서 그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그 푼 돈이 실물 경기에 들어가지 않고 또 한 번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위험 자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원화만 풀어서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만 올리게 되는 격이고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상대 국가인 이제 환율과의 그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내부에 이 공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다가 자꾸 공장을 짓고 있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유럽, 미국, 그 다음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이제 공장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이 안정적인 달러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향후 이제 그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달러에 대한 유입이 줄어들게 될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달러 재고 자산도 줄어들면서 향후 이제 이 원화가 풀리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는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천천히 이 밀어 올려지는 이 환율에 대한 추세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단기간의 파동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게 옛날처럼 환율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사실은 아주 전망이 밝진 않은데 많은 이제 원화가 풀리면서 오히려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채권에 대한 그런 이 유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유입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한다면 뭐 국내 시장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결국에는 기업이 잘 나가야 이 증시가 올라가든 말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시를 해서 좀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지표들이 뭐 이 하도 변동스럽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도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다가도 또 내일 되면 그 소스가 또 달라지고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이제 추세를 계속 읽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충분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시하면서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